왜군은 임진왜란 초기부터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1592년 4월 14일 부산에 상륙한 후 정말 파죽지세로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왜란 초기에 이토록 조선군이 전패를 거듭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조선은요, 건국 후 200년 동안이나 평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나라의 전쟁 준비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조선 조정이 전쟁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조선은 외나라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정사 황윤길, 서인이었던 사람이었고요. 부사 김성일, 동인이었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통신사를 파견하고 그들이 갔다 와서 선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상반되는 거예요. 정사 황윤길은 전하, 도요토미의 눈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조선을 침략할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하죠. 근데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반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전하, 도요토미의 눈은 쥐새끼 같았습니다. 조선을 침략할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조선은 혼란에 빠진 거죠. 이 두 사람의 보고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이 없을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참 비극의 시작인 거죠. 팩트는요, 조선 조정은 전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안일했다고 봐야 되겠죠. 조선은 외나라보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우월했다고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외나라를 얕잡아 본 거죠. 외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외나라는요, 조선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특히나 또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외나라는 16세기 중반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은을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을 생산해서 판다는 것은 엄청난 화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어때요? 오랫동안 이 외척의 어떤 전횡, 그런 비슷한 일로 나라가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특히나 선조가 즉위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구분돼서 아주 당파 싸움이 극심했던 시기였다는 말이죠. 절대로 정치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국외의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을 만한, 그러한 관찰할 만한 그러한 시각이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합니다. 여수에 본역을 두고 있는 이 전라 좌수영에 부임한 이순신은 실상을 파악합니다. 근데 실망합니다. 왜? 병력과 전선 그리고 무기 등이 실제 편제와 너무 다른 거예요. 부족하고 노후화되고, 특히나요, 당시 병역의 깊이가 아주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이 병역 깊이가 뭐냐면요, 병적부에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근무하는 병사는 없는 거예요. 이런 병폐가 되게 많았던 시기였어요. 특히나 장군은요, 이전에 발포 만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장군은 군기를 다시 잡습니다. 전라 좌수영 내 모든 병력의 징벌을 허위 없이 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덕분에 전라 좌수영의 병력들은 편제대로 다 보유하게 됐어요. 이게 임진왜란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중일기에 그 임진년 3월 6일자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기를 검열하니 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 등이 깨어지고 낡아서 쓸모없이 된 것이 많으므로 생리와 궁장, 감고들을 처벌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언제 전쟁을 벌이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장군은 시설과 무기, 전투 장비를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이런 장군의 노력은 난중일기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 더 읽어드리죠. 쇠사슬을 가로묶은 크고 작은 돌 80여 개를 실어왔다. 2월 2일. 이날 거북선의 도치로 사용할 배 29피를 받았다. 2월 8일. 새벽에 쇠사슬을 끼울 긴 나무를 베기 위해 이원용에게 군사를 주어 두산도로 보냈다. 2월 9일. 이런 비슷한 그런 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장군은요, 전쟁 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에는 성을 보수하고 병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판옥선을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조정에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죠. 장군 스스로 나무를 베고 또 배를 만들고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또 둔전을 경작해서 군량비를 확보하고요. 동시에 소금을 굽고 또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병사들의 옷을 해입힙니다. 참 탁월하죠. 바다에는 여수를 중심으로 전라도 해역의 섬의 위치부터 지형, 인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물의 흐름이나 조수 간만 같은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준비였습니다. 또한 장군은요, 병사들이 해이해진 군기를 바로잡고 단결력을 강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나 그런 존재하는 줄 알았던 그런 당파가 병사들에게도 존재했던 거예요.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장군은 모든 병사들에게 당파를 짓는 행위를 할 경우 엄벌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를 일벌백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병사들을 그렇게 주의를 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투 집단에게 단결과 이런 어떤 협동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군사의 사기에 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단결이기 때문에 장군은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았죠. 내치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그 장군은 무너진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 군법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임진년 1월 16일의 난중일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 고을의 벼슬아치들과 생리들이 인사하러 왔다. 방답의 군관과 생리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아 곤장을 때렸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혼을 냈던 것 같아요. 하급 관리들 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에게도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본영과 각 포진의 지휘관들을 활쏘기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1월 15일과 3월 15일에 군관들에게 활쏘기 시합을 시켰다는 난중일기 기록을 보면 장군은 활쏘기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장군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활을 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휘관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사격 훈련과 훈련 점수를 꼼꼼하게 관리했던 것 같아요. 또한 영내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들은요, 오관 오포의 장수들과 함께 결정하면서 그들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0여일 전인 임진년 2월 19일 장군은요, 해안의 각 부대를 돌면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 백야곳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여도, 보흥, 녹도, 발포, 방답, 이 장군이 지휘 아래에 있는 지역들을 돌면서 방비태세를 점검하게 됩니다. 9일 동안 이곳을 순시하면서 각 해안 부대의 문제와 보완점을 찾아서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기록이 난중일기에 실려 있는데요. 2월 27일 흐리다. 아침에 점검을 한 후 북쪽 봉우리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니 따로 떨어져 외로운 섬이라 사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성과 해자도 견고하지 못하니 걱정이 된다. 첨사가 노력했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함을 어찌하랴. 이 장군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장군은요, 일찍부터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점검과 보수, 훈련과 전투 준비에 처음에는 이런 불만을 가진 병사들이 또 장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였겠죠. 곧 임진왜란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저한 군비 확충과
지휘관 그리고 군사들 이 모두가 기강이 확립되면서 전라 좌수영은 가장 싸우기 좋은 그런 군기가 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왜군과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평소부터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아닐까요? 이게 바로 만전지경인 것이죠. 평온할 때 위기를 대비한 이순신 장군은 정말 칭송의 대상이지요. 하지만 당시 조선조정과 선조는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위기를 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화를 입었다. 장군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와 내부 환경을 예의주시했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대응했지요. 평온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등의 자리에 있던 기업들마저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경우가 꽤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어떤 필름 카메라의 영광에 함몰돼서 외부 환경을 또 변화를 읽지 못한 코닥, 스마트폰으로의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한 노키아,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소니. 이 세 기업의 몰락은 정말 비즈니스 세계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일화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몰락은 한순간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임진왜란 훨씬 전부터 조선이 서서히 쇠락해가는 과정과 정말 닮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임진왜란의 책임을 선조에게 묻습니다. 선조가 나라에 닥친 큰 위기를 리더답게 대처하지 못했던 건 정말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임진왜란에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모두 선조에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조선의 위기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연산군의 10년간의 폭정, 그리고 4차례의 사화, 외척의 득세로 인한 부패, 이런 것들이 만연됐던 그러한 병든 나라였다는 것이죠. 조선에는 4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사화는요, 선비들이 큰 화를 입는다라는 의미로 어떤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그런 선비들이 기존의 세력들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축출이 되는,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부패한 세력들이 더 힘을 얻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화가 모두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약 48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사화들이 집중되면서 많이 일어나면서 정세가 엄청나게 불안정했던 것이죠. 외척이 득세해서 부패가 만연되고, 겉으로는 그러니까 전쟁 한 번 없는 나라였지만 이런 평화처럼 이어졌지만 나라는 골맞고 썩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부 환경으로 인해서 외세 침략을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또 변할 거예요. 내가 속한 어떤 내부 환경, 그리고 나를 둘러싼 어떤 외부 환경, 이런 것들도 분명히 변할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손을 씻을 수 없다. 변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참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고의 경영학자라 불리는 탐 피터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그 무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변하는데 딱 한 가지만 변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변한다는 거. 놀라운 얘기예요. 어떤 자기 삶의 주체로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그러한 어떤 미래, 질적 향상을 원한다면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 변화에 대응하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처럼 어떤 환경을 탓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어떤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또 집중한다면, 이런 도태되는 일 없이
어떤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